그러고 보니 강태처 연락 끊긴 지도 1년이 다 돼가지. 벌써 강태기일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말이야. 그러네요. 나는 강태가 갑자기 그렇게 간 것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만 강태처 그렇게 보험금 들고 나른 거 생각하면 더 차분히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본색을 드러내? 그러게 말이야. 올케가 좀 잘했수. 아주 금이야 옥이야. 누가 보면 모녀인 줄 알 만큼 잘해줬는데 강태주 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아니 누가 그 돈 탐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은 시부모를 그렇게 쌩하니 모른 척해? 아주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것. 으휴.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아들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 마음에 두 시누이가 불을 지폈지요. 한동안 잊고 살았고 잊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바로 죽은 아들과 7년을 함께 살았던 딸 같았던 며느리였지요. 아들 내외는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보기 좋은 부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참 살갑게 굴던 예쁜 아이였어요. 어머니, 저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 아휴, 강태 말대로 참 구김살 없어 보여서 좋네. 강태 씨가 그랬어요. 어머니 평생 소원이 딸 갖는 거였다고.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딸 해드릴게요. 나야 고맙지. 근데 괜히 친정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서운해하시긴요. 저희 집 딸만 셋이라 딸 하나 남의 집 보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른이 어렵지도 않은지 능청스럽게 엄마 하던 며느리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던 딸 부잣집 막내딸이었어요. 늘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조잘거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딸이 고팠던 남편도 며느리가 온다고 하면 그 좋아하던 기원도 안 갔지요. 어느 날은 며느리 좋아하는 아귀찜 해줘야 한다며 새벽 시장에 다녀오고 또 어느 여름날은 며느리 좋아하는 하드만 사다 냉장고를 가득 담아놓을 정도로 귀한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여보, 나는 화영이 개 보고 있으면 꼭 아침에 풀잎에 맺힌 깨끗한 이슬 같아. 어쩜 애가 그렇게 맑고 고운지. 가끔은 사부인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 있지? 죄송스럽기까지 하다고? 그럼 내주기 아까운 귀한 딸 한없이 부족한 우리 아들의 채갔으니 얼마나 아까워? 강태가 내 자식이지만 나는 보면 볼수록 화영이가 너무 아까워. 당신도 참 당신 마음 이해해. 복덩이야 복덩이. 강태가 저복이 대단해. 젊은 애들은 시댁에 선 긋고 자기 인생 즐기기 바쁘다던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주말이고 휴가고 처가 챙기고 시댁 챙기고 바쁘게 양쪽을 오가며 효도했지요. 그렇게 아이 둘을 낳아 다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들이 빙판길 사고로 허무하게 저 세상에 간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고 목덜미가 저릿저릿합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요? 화영아,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아? 소영 아빠가 갔어요. 어? 가다니 어딜 갔는데? 먼저 가버렸어요. 하늘나라로. 넋이 나간 듯 현실감 없이 전해지던 그 물기 없는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눈물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 영안실에서 본 사람은 틀림없이 내 아들이었지요. 아이들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서 품에 안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빙판이 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던 차량에 부딪혔는데 재수없게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손쓸 새도 없이 그렇게 가버린 것이더라고요. 삶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 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을 함께 겪은 사이였거든요. 그곳만 벗어나면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음은 세계 어느 장소든 공평하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꿈을 꾸듯 몽롱한 정신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것저것 정리를 끝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해 재가정을 이룬 자식이라 제가 정리하고 말 것도 없었지만요. 근데 올케, 이 와중에 이런 이야기 꺼내는 거 좀 그렇긴 한데 강태 보험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 있잖아. 몇 해 전에 강태가 자기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뒀다고 했던 거. 그때 올케가 무슨 생명보험을 들어놓느냐고 야단이었는데 둘째 낳고 아무래도 불안해서 말 그대로 보험 들어두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요? 그 돈 강태처가 다 가져가는 거지? 형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험금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건데요? 내가 뭐 나조차고 이래? 옳게 생각해 그러는 거잖아. 다는 아니어도 일부만 좀 달라고 하면 옳게 그 천추의 하늘. 형님, 나보고 지금 강태 주거 받은 돈으로 내한 풀라 그 말이에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야 옳게 처지가 하도 딱하고 안 됐다 싶으니까 하는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아무리 천추의 한이어도 그게 쉬워요? 형님이면 강윤이 주고 그 돈으로 내한 풀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래? 그리고 그게 옳게만의 한이야? 강태도 원했던 거잖아. 누구보다도 강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는 거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형님, 그런 말하려고들랑 가세요. 가서 다시는 보지 맙시다. 내 사정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강태를 어떻게 데려와 어떤 심정으로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형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그런 배려까지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들 앞으로 보험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험금의 위로금, 합의금까지 더하면 5억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5억이 큰 돈이라곤 하나 내 자식 목숨값으론 턱없이 부족했지요. 어쨌거나 그 돈은 제 몫도 아니었고 그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그 돈으로 눈 딱 감고 제 욕심 한번 채우라고 부추겼지요. 염치불구하고 이야기를 꺼낼까 싶었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형님 말대로 그건 제 한이기도 하고 아들의 염원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화영아, 화영아, 나다. 문 좀 열어봐. 소영아, 재영아.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아들 부부가 살던 집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는 겁니다. 10분쯤 문을 두드렸을까? 갑자기 맞은편 문이 열리더군요. 소영이 할머님이세요? 예? 예, 애들 좀 보러 왔는데 며칠 통 연락이 안 돼서요. 어머, 못 들으셨나 보네. 소영이네 이사 갔어요. 이사요? 언제요? 갑자기 무슨 이사요? 지난주 일요일에 갔어요. 제가 알기론 전세 만기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소영 아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정신없이. 어디로 갔는데요? 애기 엄마, 나한테 좀 알려줘 봐요. 우리 애들 어디로 갔어요? 글쎄요. 일단은 친정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저는 며느리 친정이 용인이라는 것만 알아요. 친정 동네가 어딘지 사돈 내외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고요.
그야말로 갑자기 눈뜬 장님이 된 것처럼 막막하더군요. 아들 보내면 며느리와 남이 되는 거야 당연하죠. 하지만 아들 보낸 지 얼마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끊고 손주마저 못 보게 되자 너무 억울하더군요. 며느리가 미운 마음보다는 제게 왜 이런 상황이 닥쳤나 싶은 억울한 마음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돈 욕심 없어 보이던 며느리가 돈 보고 눈이 돌아 그런 거라며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시어머님 제사가 다가와 오랜만에 모인 그날이었어요. 아들 첫 번째 기일을 한 달 앞두고 있었던 날이었고요. 형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눈치를 살피며 잠적한 며느리 흉을 본 것이었지요.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올 사람은 다 왔는데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살피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올케, 누군데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그러고 서 있어? 어머, 잠깐만. 이거 화영이 아니야? 얼어붙어 있는 저를 대신해 형님이 나서서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문을 열자 며느리가 웬 남자와 나타났지요. 느닷없이 나타난 며느리가 남자까지 데려왔으니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다들 입에 파리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입을 떡 벌리고만 있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는 갑자기 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자기 뒤에 있던 남자를 제가 더 잘 볼 수 있게 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 남자는 안중에도 없이 며느리만 보던 저는 그제야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무서운 본능에 두 입을 가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요. 설마 너... 저는 화평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강도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요. 저는 25년 전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새터민이에요. 10살 난 아들 성과 제 손을 속옷으로 동여매고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원래는 탈북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듯 저도 제가 태어난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어른들 입방아에 오르는 남조선 이야기도 지금의 미국처럼 그저 먼 이야기였어요. 희자야, 너 이리 와봐라. 네 엄마 보기 전에 얼른 입에 삼켜. 이게 뭔데, 삼촌? 남조선에 파는 단무기다. 내가 희자 너 주려고 몰래 가져온 거야. 안 돼, 삼촌. 이런 거 먹으면 배탈 나서 병원 가게 된다고 그랬어. 병원에서 내가 남조선 단묵 먹고 탈난 거 알면 당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잡혀가. 바보, 그걸 어떻게 하니? 네 발을 째고 보는 것도 아닌데. 배탈 날 일도 없겠지만은 배탈이 나면 어머니 몰래 감자 박살탕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해라. 그러다 걸리면... 그럴 일 없대도 얼른 먹어봐. 희자 너도 먹고 싶잖아. 일부러 너 것만 몰래 가져왔다. 종경이 그것은 입이 싸서 안 돼. 집안 사정으로 함께 살던 외삼촌은 남조선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소문으로는 친구 중에 하나가 탈북해 브로커가 됐다고 했었지요. 알게 모르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남조선 물건들을 들여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외삼촌 일이니 우리 집이랑은 별개이면서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 한통속이라는 말 듣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밤이면 아버지께서는 쥐라도 들을까 숨죽이며 외삼촌을 타박하곤 했지요. 너? 희자한테 또 남조선 단묵 줬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희자는 입이 무거워 절대 말하지 않을 건데. 입에서 단 냄새가 폴폴 나는데 그걸 몰라? 죽으려거든 너 혼자 죽어라. 그러다 너 죽고 나 죽고 희자랑 종경이 다 죽는 거야. 내가 아무렴
매형 안 좋은 일 할까 그래요? 매형, 그러지 말고 우리 남조선으로 가는 게 어때요? 세상에 이런 불안 갖고 사는 곳은 인민공화국밖에 없댔어요. 학주가 그러기를 중국만 가도 너희 새끼 그 입 다물지 못해? 얇은 벽 너머에서 불안에 어쩔 줄 모르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삼촌의 입을 막았지만 전 외삼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중국으로 넘어간 브로커로부터 남조선 문화를 접한 삼촌의 꿈은 어느덧 인민공화국을 떠나 남조선으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행여 외삼촌이 반동분자로 찍힐까 밤마다 으름장을 놓고 멱살을 쥐고 흔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외삼촌을 신고한 거예요. 여기 윤헌성이 어딨습니까? 헌성이는 제 동생인데 지금 집에 없어요. 무슨 일인가요? 다 뒤져! 그 한마디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세간을 밟고 부수고 던지고 그런 난리도 없었어요. 엄마는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마당 구석에 가서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지요.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지내던 방에서 정말로 뭔가 나온 겁니다. 그건 남조선 책이었어요. 그러자 사회 안정성에서 나온 그 사람은 잘 걸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다가왔지요. 여기 아주 반동분자들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구나.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애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야 아저씨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는 진짜 헌성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말은 아주머니도 그렇고 애들도 이 문제랑 별개로 봐달라. 모르는 척 해달라. 그 말이지요? 별개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응? 그 남자는 누렇게 썩은 이를 드러내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내 어머니의 목덜미를 슬며시 어루만졌지요. 원래 오고 가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따뜻한 세상이라지요. 그게 무슨 애들 살리고 싶습니까? 그때 무언가 어른들만의 대화가 오고 갔어요. 하지만 저도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던 그 남자의 진득한 시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두려움에 가득 차 바들바들 떨던 어머니께서 이해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요. 이내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돌아서서 그랬습니다. 혜자야, 종경이 데리고 나가 놀다 와라. 싫어. 어서. 엄마. 놀다가 해가 지기 전에만 와라. 어서. 곁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저를 어머니께서는 간신히 밀어내셨어요. 어쩔 수 없이 남동생을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 뒤로 우리 집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게 우리 집을 지키는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묵인하셨지요. 외삼촌은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했지만 외삼촌은 기어이 압록강을 넘었어요. 저희 가족을 불구덩이로 쑤셔넣고 저 혼자 주랭랑 쳤다며 분개하는 아버지의 욕짓거리를 듣고 안 사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저희 보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날 받기 전에 나가자. 괜히 사람들 눈에 띄어 좋을 거 없으니. 어딜요? 갑자기 어디를 가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얻었어. 다 같이 가는 거다. 이사라는 게 흔치 않았으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주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 했던 것이지요.
희천이라는 곳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고 거길 가면 우리는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을을 떠난 건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비극의 서막이 열리는 일이었습니다. 반동분자인 삼촌과 한통속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저희와 함께 놀려고 했던 친구들도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에요. 그 마을에서는 이제 누구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일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름 옥수수밥으로 적당히 배를 채우고 살았던 살림이 죽으로도 못 채울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얻었다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변변찮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인 우리 가족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거든요. 수상하다는 의심은 샀지만 적어도 반동분자라는 모함은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벌어 하루살이처럼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희자 이제 보내.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봤어. 또 그 소리예요? 보내긴 자꾸 어딜 보낸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희자 아직 19이에요. 시집 가긴 너무 이르다고요. 이르긴 뭐가 일러. 옛날 같았으면 애 둘은 낳았을 나이인데. 광불에 연줄이 좀 있어. 그래서 배급도 수월에 굶은 적 없대고. 대신 쌀 2포대 받기로 했으니까. 지금 고작 쌀 2포대 가지고 희자를 팔아넘기란 말이에요? 고작 쌀 2포대? 배가 불렀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쌀 포대를 어디서 보냔 말이야. 당신은 자식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자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쌀과 맞바꿔 먹을 생각을 해요? 당신 가만 보면 당신 동생이랑 똑 닮았어. 당신도 그새 물든 거야? 아니면 타고나기를 반동분자 싹이 있는 건가? 뭐예요? 그런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안 그래도 우리 의심하는 동무들 많은 거 몰라? 그 사람이 보이성의 연출이 있대.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야 우리도 살아. 우리가 지금 화평 떠나 여기서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 그래? 어머니께서는 힘이 없으셨어요. 다정한 남편이라는 건 별 떨어지듯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반려자를 만나길 원하셨었어요. 아버지께서 부족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말을 험하게 하신 걸 평생 속상해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가시집 처지까지 고려해 살 줄 알았으면 저희 엄마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고요. 결국 외삼촌 문제로 떠나야 했으니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 군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9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보다 15이 많은 남자였고 제가 3번째 아내였습니다. 게다가 이전 2명의 아내는 전부 죽어 사별했던 것이고요. 네가 그래도 효녀구나. 하기야 너희 아버지도 그래야 여기서 터잡고 산다 싶었겠지. 이리 와 봐라. 그 사람과 함께 산 세월은 끔찍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네 같은 벌레 수만 마리가 들어있는 상자 속에 알몸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첫날 밤을 치르고 어머니가 생각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모성애도 당연히 생기는 것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내가 내 남편이 싫으니 내 아들까지 싫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작은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내 남편 보듯 내 아들을 봤습니다. 울어도 안아주지 않고 저를 찾아도 벌레 보듯 했어요. 친정에는 가지도 못했고 애아빠는 술만 마시면 살갑지 못한 마누라 얻어 사기 결혼 당했다고 손찌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애도 2을 더 잃었고요. 아들 2을 낳고 그렇게 5번째 애를 가졌을 때 첫째가 10살, 둘째가 7살이었어요. 그즈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오랜만에 친정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외삼촌? 아버지가 분명... 쉿! 희자야, 너 시집 잘못 갔다고 아주 소문이 바다하던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뭘 어떡해. 너 그러지 말고 남조선으로 가라. 내가 보내줄게. 뭐? 삼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버지 안 계신다고 이제 막 나가겠다는 거야? 네 엄마도 그러라더라. 너 그러고 사는 거 못 보겠다고 나한테 부탁했어. 저를 특별히 더 예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외삼촌도 브로커 일을 하며 알게 모르게 국경을 드나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야말로 걸리면 이번에야말로 저희 집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지요. 더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지 마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 들어봤니? 남조선이 이승이면 여긴 저승이야. 빌어먹고 살아도 남조선에서 사는 게 낫다. 삼촌이 말하는 남조선이 대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난 아무 데도 안 가. 강윤이, 강태, 그리고 나 뱃속에도 애가 있다고. 네가 지옥에서 산다고 네 자식들도 그 지옥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야? 너 맞고 산다며. 네 남편 전처들도 다 맞아 죽은 거라는 소문이 바다던데. 내가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건 소문이야. 나 10년 넘게 잘 살고 있어. 연줄이서 밥 고를 일 없을 거라던 시집자리에서 뼈가 앙상하게 다 보이는데 잘 살아? 네 엄마도 오래 못 살아. 폐병 있어. 뭐? 네 엄마도 없으면 너 혼자 남아 여기서 뭐 할래? 네 엄마 마지막 소원이랬어. 잘 생각해. 어머니께서는 제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약값 들을 돈도 없어 저도 내색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도무지 용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에 뱃속에 아이까지 데리고 강을 건넌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쫄딱 젖은 몸으로 들어온 남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지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냄새는 무슨 냄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옷이나 가져와. 네. 평소 같으면 남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냄새였어요. 축축한 비냄새와 땀에 절은 옷 냄새, 그리고 비릿한 냄새가 함께 느껴졌었거든요. 남편이 갈아입은 젖은 옷을 챙기려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옷은 태워. 옷을 태우라고요? 멀쩡한 옷을 왜? 글쎄, 태우라면 태울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덜 맞았니? 네. 일단 젖었으니까 말려서 태울게요. 그럼 땅에 묻어. 단호한 남편의 목소리에 뭔가 있긴 있구나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 후 남편이 잠든 사이 옷을 살폈는데 안쪽으로 붉은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그제야 그 비릿한 냄새가 피냄새인 걸 알겠더군요.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튿날의 이야기였어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더는 물이 나오지 않는 폐우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죽은 여자가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온 마을이 뒤숭숭했는데 전 남편 모르게 마루 밑에 숨겨둔 옷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식사 도중 은근히 그 이야기를 떠봤지요. 우물에서 여자가 발견됐다던데. 혼자 사는 과부였다고. 뭐 아는 거 없어요? 아이씨, 진짜. 그래서 어쩌라고? 남편은 벼랑간 신경질을 내며 수저를 밥상 위로 던졌습니다. 자칫하다간 밥상을 뒤집어 엎을 기세였어요. 그리고 반사적으로 움찔거리며 둘째 아이를 품에 안는 저를 노려보았지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먼저 묻지도 않은 말들을 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남편이었으니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저는 고민했어요. 섣불리 신고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그땐 제가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은 정체를 모를 살인자의 존재에 종일 뒤숭숭했어요. 저기 강윤 엄마, 예? 강윤 아빠 요새 잘 들어오지? 사고는 안 치고?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무탈한가 싶어서 들른 거지. 애들은 잘 크지? 예. 애들은 그럼 나 가볼게. 마을이래봤자 코딱지만한 곳에서 마을 여자들이 새삼스레 안부를 물어오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낮은 울타리 사이로 내 남편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남편의 전처들이 남편한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10년을 넘게 살면서 그 소문은 잦아들었지만요. 하지만 마을에 문제가 생기자 사람들은 역시나 싶어 우리 집부터 살핀 거였어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범죄자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과부 여자 죽을 때 우리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분명 누가 범인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있겠죠. 혼자 사는 사람이 그 여자 말고 없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눈치를 채도 챘겠지. 이거 숨겨주면 결국 한통속이라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결국 같이 끌려가 애들이랑은 헤어지고 어디 교화소나 들어가겠지. 마을 여자들이 들으라는 듯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남편이 그 여자를 죽였다는 게 확실해지면 저와 아이들 신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옷을 꺼냈어요. 남편이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라고 했던 그날의 그 옷이었지요. 그 옷을 증거로 신고하고 돌아온 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어 끌려갔거든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데 자꾸 입이 귀에 걸려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정말이지 너무 통쾌해 며칠 전 맞아 생긴 허벅다리의 멍의 존재도 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찰나의 행복일 뿐이었어요. 제 오만이고 착각이었습니다. 보이성의 연줄이 있는 남편은 고작 그런 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너가 아주 돌 맞았지? 어디 감히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는 거기 핏자국이 묻어서. 핏자국이 있었대도 지 서방을 갖다 발구하는 게 마누라야? 이리 와! 저는 그날 남편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뱃속의 아이를 잃었어요. 게다가 저도 전처들 꼴이 날 뻔했지요.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죽어 사라지는 게 남편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살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우물 밑에 깔린 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생각난 게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저와 두 아이를 무사히 남조선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뒤로 남편이 집에만 있는 바람에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일로 잡혀가는 일은 면했지만 일은 잠시 쉬게 되었거든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엄마가 잠깐 보자고 했어요. 옥수수 한 톨 줄 능력도 없는 가시집 주제. 저 혼자 몰래 나가 친정집에서 외삼촌을 만나며 때를 봤지요. 외삼촌은 차라리 밤에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낮에는 사람들 이목을 끌어 더 쉽지 않다면서요. 결국 기다리다 못해 밤에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미리 말을 해뒀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새벽에 제가 깨우거든 쥐죽은 듯 소리내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고 일러뒀지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새벽이 되어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강윤아, 강태야, 일어나.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한 방에서 다 함께 자고 있어 정말 숨소리도 내서는 안 됐었어요. 아이들도 놀이라도 하듯 제 아빠를 깨우지 않으려 꽁지발로 움직였지요. 애들이 새벽에 요강을 이용하려고 한 번씩 문을 열고 나가곤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다행히 남편은 깨지 않았습니다. 나가보니 그날따라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서 하늘이 돕는구나 싶었어요. 엄마, 근데 우리 어디로 가요? 네 아빠 없는 곳으로 갈 거야. 강태 잘 챙겨라. 남조선 가는 거예요? 너 그거 누구한테라도 말했니? 아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엄마, 잡히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행여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 그냥 엄마 따라왔다고 해라. 그거면 돼. 거기 가면 이제 엄마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돼. 망설이던 첫째는 그 말에 긴장된 얼굴로 의젓하게 제 동생을 챙겼습니다. 조심스레 속삭이는 그 말 한마디도 남편 귀에 앉을까 두려움만 가득한 밤이었어요. 외삼촌과 약속한 장소로 가기 위해 마루 밑에 미리 준비해 숨겨둔 짐을 꺼냈지요. 딱 한 번의 기회였어요. 이번에 걸리면 맞아 죽을 테니 두 번 다시 그런 기회를 찾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짙은 안개가 깔려있던 바람에 둘째가 마당에 있던 대야를 걷어차고 만 거예요. 요란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고 간담이 서늘해졌지요. 이윽고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목소리가 뒤따랐지요. 야! 양이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신없이 달리다가 이번엔 첫째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심하게 다쳤지요. 저 멀리 안개를 헤치고 남편이 달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갑자기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먼저 가요. 강윤아, 이러다 다 잡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테니까 엄마 먼저 가요. 내가 아빠 몰래 외할머니 집으로 갈게요. 일어나봐, 어서. 이러다 다 잡힌다고요. 얼른 강태 데리고 가요. 어서요. 강윤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야 돼, 알았지? 알았어요. 기다릴 테니까 꼭 오세요. 그때 그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든 수도꼭지만 비틀면 나오는 물, 손끝에 힘만 주면 얻을 수 있는 밤의 불빛, 배가 고플 때마다 배를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음식과 찬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집이요.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아마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남편의 손에 맞아 죽었겠지요. 둘째가 대학 공부를 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은
두고두고 한이 되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애 하나는 어째서? 오다가 놓쳤어. 애 아빠한테 들키는 바람에. 삼촌, 조금만 기다려. 강윤이가 엄마 집으로 온댔어. 뭐? 그럼 한시라도 더 빨리 가야지. 너 없어졌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올 곳이 가시집 아니야. 하지만 강윤이는 내가 다음에라도 어떻게든 데려오마. 일단 가자. 삼촌! 너 이렇게 바보처럼 굴 테야? 그러다 강태마저 이를래? 나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야. 그거 몰라 그래? 어쩔 수 없이 저는 삼촌 손에 붙들려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첫째를 데려오겠다던 외삼촌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언제고 공안에게 잡혀 북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끝내 남편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두려움. 알기 힘든 첫째의 상황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요. 그렇게 얻게 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을 일이겠지만 북에 놓고 온 아들과도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삶이었지요. 남조선이 이승이고 북이 저승이라던 외삼촌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곳에 오고서야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하지만 놓고 온 아들을, 그 새벽 아들의 손을 놓고 왔던 그 사실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텀이나라는 걸 다 알고도 받아준 내 남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저를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한약도 먹어봤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당신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랑은 아직도 연락이 안 닿는 거야? 안 돼요. 여기 와서 1년 정도는 연락이 잘 닿았는데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인 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났지 싶어. 당시 외삼촌은 브로커로 활동하다 잡혀 교화소에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려고 다른 브로커와 접선도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워낙 그 일에 관련해 사기꾼도 많았고 더러는 함정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그러는 겁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요? 형 찾았어요. 뭐? 강인이를 찾았다고? 네, 제가 찾았어요. 그동안 믿을 만한 브로커 찾아 형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어? 살아있었던 거야? 단천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뒤로 단천으로 일을 옮겼나 봐요. 됐다. 됐어. 살아있으니 됐어. 형이랑 통화 해볼래요? 뭐?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제가 큰 돈을 냈어요. 엄마가 원하기만 하면 시간 맞춰서 가능하게 해준댔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첫째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죄책감을 내려놓고 악몽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기회였는데도요. 자신이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을까.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싶어서요. 더군다나 남편 미워하듯 미운 정을 더 두고 키워서인지 마음의 짐이 더 컸습니다. 고민 끝에 둘째 덕분에 용기를 내어 10수년 만에 아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강윤이니? 엄마, 정말로 엄마요? 강윤아, 엄마. 잘 지냈어? 아픈 데 없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잘 살아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강윤아, 엄마가 너 데리고 올 거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고 올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엄마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20살 중반이 넘은 나이였는데 첫째는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에 여태 혼자였다더라고요. 애 아빠 안부는 묻지도 않았는데 애 말로는 여전히 살아있고 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술이나 축내고 산다더군요. 전 남편이 하도 사고를 쳐서 보위부에 있다던 사촌 형과는 아예 연이 끊겼고요. 고맙게도 남편은 제 첫째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뜻 브로커를 통해 애를 데려오라고 큰 돈을 내어주었지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식당 일을 하며 벌어 모은 돈과 남편이 준 돈을 모아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연락이 끊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유주의 인물로 찍혀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만 했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겨서. 그 사람 사기꾼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돈을 받고 한순간에. 형이랑 통화는 가능했잖아요.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엄마, 분명히 연락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연락은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이 컸어요. 허리 아파 그만둔 식당 일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돈 벌리지 않으려고 한 푼 두 푼 옷 사입는 것도 그만두고 돈을 모았지요. 그러던 차에 아들이 방법을 찾았다고 했었어요. 정말로 믿을 만한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고 큰아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받았다고 했지요. 위험한 일이었는데 연락이 오는 대로 아들이 직접 중국으로 넘어가 첫째를 데려오겠다고 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직접 가고 싶었지만 솔직히 두려웠어요. 그러니 아들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 애였으니까요. 그러다 잡히면 어쩌려고. 저 인민공화국 사람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공안들은 다 한통속이라더라. 혹시 모를 일이야. 안 된다. 강윤이 살리자고 강태 너까지 잃을 순 없어. 화영이는, 소영이, 재영이는 어쩌고. 그러니 제가 꼭 돌아와야죠. 반드시 형 데려올게요. 그래서 엄마, 나중에 형 눈에 밟혀 눈 못 감는 일 없게 할 거예요. 둘째가 그렇게 효자였습니다. 어려서인지 저보다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도 잘해 제가 참 많이 의지도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부여잡고 첫째 생각날 때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래서 애가 너무 철이 들어버렸나, 너무 효자가 돼버렸나 싶어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둘째를 놓고 나니 첫째 찾을 명분이 더 사라졌고 그냥 내가 죄인이다. 나중에 죽어 죄를 달게 받아야지. 그러던 차였고요. 그런데 눈앞에 내 아들임이 틀림없을, 첫째가 틀림없을 그 아이가 며느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었지요. 설마 너 강윤이니? 엄마! 같은 형제인데도 못 먹고 자라 그런지 애가 형편없이 말라더군요. 죽은 둘째보다도 키도 한없이 못 미쳐 며느리랑 키가 비등비등했어요. 품에 안아보니 살집은 온데간데 없이 손끝이 닿는 곳마다 딱딱한 뼈밖에 없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윤이 네가 어떻게? 어머니,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화영이 네가 데려왔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강태 씨 소원이 북에 있는 형 데려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밤낮 없이 전화기 붙들고 살면서 중국 브로커랑 연락도 많이 했고요. 너 설마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어머님이랑 강태 씨 새터민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태 씨가 어머님 마음 쓰신다고 내색하지 말라고 해서 모른 척했던 거고요. 그럼 너는 다 알고 시집을 왔단 말이야? 두 사람이 새터민인 게 뭐가 어때서요? 제가 그런 걸로 결혼 안 한다고 할 줄 아셨어요? 저는 말없이 손을 뻗었어요. 무릎 꿇고 앉아 제품에 안기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지요. 느닷없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가 집안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너 연락 끊겨서 우리는 너 돈 들고 튀었다고 생각했지. 아유, 언니, 튀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화영이 얘가 다 써도 되는 돈인데. 아니, 그냥 우리가 돈 달랄까 봐 잠적했나 했지. 그건 아니고요. 이래저래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고 전세 만기라 이사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중국에서 연락 오고 그렇다고 아주버님 완전히 오신 것도 아닌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다 싶었거든요. 애들 아빠 그렇게 가버렸는데 아주버님 오신다고 해서 어머님 마음이 편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고맙다. 고마워 정말. 사실 온 지는 좀 됐는데 어머니께 모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와서 국적 받고 교육도 받고 조사도 필요했으니까요. 조만간 어머님께도 연락이 갈 거라고 하셔서 시간 맞춰 온 거예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직접 중국까지 가서 첫째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어려운 일인데 여자인 며느리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들이 연락하던 브로커와 연락을 이어가며 다녀온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게는 더없이 은인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탈북 브로커를 만나 탈북자를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오겠어요? 네가 강윤이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다. 강윤아, 이 사람은 내 남편. 여기서 엄마랑 결혼해 같이 산 사람이야. 강윤아,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자. 정부에서 도움도 주겠지만 나는 그 이상으로 너한테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야. 저한테요? 저한테 왜? 이제 너 왔으니 이 사람 밤마다 악몽 꿀 일도 없을 거고 그러면 나는 꿀잠 잘 거 아니냐? 예? 그게 무슨...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민망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화영아, 둘이 밥은 먹었어? 일단 앉아라. 음식이 많아. 저도 오면서 생각났어요. 오늘 시할머님 제사인 거.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먹을 복이 있다 싶었어요. 제삿날에 유일한 며느리인 제가 칼을 놓고 아들 손만 붙잡고 있는데도 타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이 훌쩍 넘어 40을 바라보았는데도 체구가 작고 야윈 첫째에게 이것저것 먹이려는 사람들만 있었지요. 많이 먹어라.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강태는 맨날 이렇게 먹고 산 거지요? 그게...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는 이렇게 빚졌고라 제대로 크지 못하는 사이 저는 배를 고른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그게 미안해 아무 말도 못하는데 큰애가 활짝 웃으며 그러더군요. 다행입니다. 안심했어요. 사람들이 남조선은 강냉이죽 한 그릇 먹기 더 힘든 곳이라고 했었거든요. 엄마랑 강태가 배불리 먹고 살아 다행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애가 4살 때였을 거예요. 보릿고기로 배급도 쉽지 않아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둘째에게 줄 젖도 말라 애가 죽기 직전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애 아빠가 그래도 장난 먹이겠다고 보리 한 줌과 강냉이 한 줌을 가져왔었지요. 저 먹을 것도 없이 보리 한 줌과 강냉이 한 줌으로 죽을 끓여 2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4살짜리 첫째가 그날따라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강윤아, 왜 안 먹어? 어서 먹어라.
네 아버지가 너 주겠다고 구해온 거야. 배 아파. 엄마, 배 아파. 분명 멀쩡했던 배가 죽 두어 숟가락 먹고 아프다고 하니 좀 의아했었어요. 계속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겠다고 울기에 그럼 나중에 먹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배가 아프다는 애가 설사도 없고 뭣도 없는 겁니다. 그날 밤 배 고른 소리가 요란한데도 계속 먹질 않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이려는데 애가 그러는 겁니다. 엄마 먹어. 어? 내가 왜 먹어?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엄마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고작 4살짜리가 뭘 안다고. 제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볼 나이에 제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안 것이었지요. 남편 때문에 미워하던 애였지만 사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애였어요. 제가 미워하며 키운다는 걸 알아 그런지 제 눈치도 많이 봤고 알게 모르게 사랑받으려 애썼던 애니까요. 그때 생각이 나서 또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어머니, 좋은 날 왜 이렇게 많이 우세요? 그만 우세요. 저 할 말 아직 남았어요. 어? 당분간은 두 분 같이 사신다지만 앞으로 아주버님 여기서 자리 잡고 사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늦었지만 결혼도 하셔야 하고 이래저래 돈 들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느닷없이 제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뭔가 싶어봤더니 거기엔 무려 2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저것 강태 씨 가고 나서 정리하고 따로 빼둔 돈이에요. 강태 씨가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형님 데려온다고 해도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요. 무엇보다도 본인만 여기서 편하게 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강태 씨가 선물로 남긴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너한테 받니? 강윤이는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수 있어. 내가 일을 해서라도. 어머니도 이제 쉬셔야죠. 이거 받아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강태 씨도 하늘에서 편하게 눈 감을 것 같아서요. 받아주세요, 어머니. 여긴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어요. 둘째 보내고도 실감이 안 나 메말랐던 눈이 그날 아주 퉁퉁 부었지요. 지금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 며느리와 손주들도 보면서요. 이 자리에 둘째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으면서도 그것까지 바라면 진짜 욕심쟁이다 싶더라고요. 이제 남은 생은 그동안 고생만 내 첫째 아들 위해서만 살다 가려고 합니다. 훗날 죽어 둘째 만나게 되거든 네 몫까지 내가 다 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려고요.